아름다움을 향한 패션쇼. 그 화려함 뒤엔 수많은 땀들이 배어있다. 우리나라 패션의 선구자들이 일궈온 미의 역사. 시대별 미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미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100여 년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지난 4월 서울올림픽공원에선 밤하늘에 펼쳐진 색색의 조명만큼이나 화려한 쇼가 열렸다. 아시아의 모델들과 디자이너들이 총출동한 2015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세계적인 브랜드와 아티스트들을 아시아에 소개하는 장으로 올해는 아시아 트렌드의 중심 한국에서 진행됐다. 아시아 각 나라의 실핏줄 같은 어떤 모델 로드를 구축해서 그 실핏줄이 대동맥이 만들어지면서 그 대동맥에 한국의 패션과 뷰티 산업을 알리고 또 소통하면서 그들과 화합과 교류를 해서 또 한국으로 다 불러 모으는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2006년 한국 모델 시상식에서 시작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이제 아시아의 디자이너들과 모델들에게 아시아의 미를 알리는 의미 있는 대회로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에 국내외에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과 모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패션 산업이라는 거는 예전엔 단순히 옷을 디자인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입는 사람의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패션 산업뿐만 아니고 모든 디자인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의 패션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은 옷을 통해 우리의 몸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이다. 아름답게 외양을 꾸미면서 패션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은 근대 이후부터 강하게 의식되기 시작했다. 한복에서 서양 의복을 거쳐 오늘날 아시아 및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패션 산업. 이 같은 대한민국의 위상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치마와 저고리, 하얀 옷만을 즐겨 입는 백의의 민족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패션 뷰티 산업을 만든 것일까?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랑 몸에 대한 인식이 달라가지고 몸과 마음을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내적인 것에서 찾았던 전통시대에는 여인의 몸가짐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미인의 전통적인 묘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풍기는 인상, 느낌 등을 추상적으로 비유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전통적 미인의 판단 기준으로는 얼굴의 생김새가 중심을 차지했는데 과거 미인들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를까? 100년 전 미인들의 사진을 보면 얼굴형이 좀 둥글고 얼굴 살이 많고 그래서 뭐 복스럽게 생겼다, 보름달처럼 좀 환하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목구비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전형적인 동양적인 그런 이목구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형에 볼살이 많아 뚜렷한 이목구비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복스러운 느낌을 주는 여인이 미인상으로 꼽혔다. 어찌 보면 현대 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요즘 사람이 보면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얼굴이 어떻게 미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오늘날의 미인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 가부장적 사회인 우리나라에선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신문물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출입이 시작되면서
서구식 외양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의 시작은 남성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1880년대 초에 그 신사 유람단이라고 해서 김옥균이라든지 윤치호 이런 분들이 일본으로 신사 유람단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개량 복장을 입기 시작을 했죠. 서구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려 했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의생활을 바꿔나갔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양복을 입고 상투를 자르고 서양 모자를 착용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남성의 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단발용이라든가 관복에서부터 양장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난전여비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돈을 많이 썼었습니다. 남자들이 양복도 해 입고 집적 해 입고. 신문물을 가장 빠르게 흡수한 곳은 역시 서울이었다. 한복 대신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특히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남촌, 지금의 충무로와 명동에서 두드러졌다.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 양복점 상권이 형성됐는데 그 명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충무로와 명동 일대를 꽉 채웠던 양복점과 양장점들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곳들도 있다. 과거 명성을 떨치던 명동 일대의 양복점들. 이곳에서 옷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나에게 꼭 맞는 옷을 위해 몸의 치수를 재는 것이었다. 고급 맞춤복, 오늘날 이제 패션 전문 용어로 이제 오테쿠트루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당연히 나 하나만을 위한 특수 맞춤복이에요. 몸에 꼭 맞는 옷만큼 편안한 것이 있을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선 원단과 디자인을 정한 후 정확한 신체 사이즈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이 치수에 맞춰 먼저 옷감이 아닌 종이에 본을 뜬 뒤 이에 맞게 옷감을 자른다. 옷을 만드는 원단은 귀한 재료였기에 종이로 먼저 옷의 모양을 잡는 것이다. 이 자른 옷감으로 듬성듬성 시침질을 하는데 이는 옷을 제대로 완성하기 전 고객의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1차, 2차 수정을 통해 옷 주인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가봉까지 완료되면 시침질한 것을 뜯어내고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하는 공정에 들어간다. 여러 차례의 가봉을 거치고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한 달여. 그 시간 동안 재단사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양복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재단에서 가봉을 손으로 꼬매서 입혀서 그 0.1%라도 잡는 겁니다. 잡아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뜯어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거기다 안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전부 챙겨서 공장에 이제 손바느질하는 기술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작업을 지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일일이 그거를 또 다 체킹을 해서 그걸 또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통해 완성된 옷 한 벌은 장인 정신과 정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기성복들에 밀려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탄한 기술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성복과 차별화된 옷을 만들어내며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들.
가장에 깃든 단정한 젠틀함은 가장 먼저 만든 이들에게 묻어났다. 한 벌의 옷이라도 허투루 만드는 법 없이 정성을 다한 옷으로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객과 소통한 사람들. 완성된 양복뿐 아니라 재단과 박음질, 모든 과정에 그들의 노력과 긍지가 묻어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 양복일 것이다. 흰옷과 집신으로 대변되는 의생활 속에서 지도층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복을 입기 시작했다. 이후 부유층과 연예인들에게 확산되며 점차 양복에 대한 동경이 나타났다. 양복의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명동 일대에는 수많은 양복점들이 생겨났지만 남성들의 변화와 달리 여성들은 여전히 치마 저고리에 전근대적인 외양을 하고 있었다. 내면의 미덕 이런 걸 갖춘 여성을 미인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아들 낳는 여성을 또 미인으로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외양에 대해서는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개항 이후에 서구적인 가치관과 미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에 대한 기준도 서구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1920, 30년대 헐리우드 스타였던 그레타 가르보는 우리나라 남녀 모두에게 인기를 끌며 서구적인 외양에 대한 동경을 갖게 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겐 서양 여성처럼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신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여성 그러면은요, 기존의 그 사회적인 그런 관념이나 통념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그 신여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고등교육을 좀 받았겠죠. 외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학생의 의복 있잖아요. 그 개량 한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짧아진 치마와 약간 길어진 저고리 이런 것들로 또 다른 그 기생들이라든가 이런 여성들과 차별화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시작된 서구적인 교육은 여학생들에게 서양의 여성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대에 등장한 신여성들은 전근대적인 세계관에 머물던 우리나라 여성들을 크게 동요시켰는데 특히 무용수 최승희는 새로운 화장과 패션을 통해 젊은 여성들에게 모던걸의 마인드를 불어넣었다.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이제 최승희를 들 수 있는데요. 뭐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활동했던 무용수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예술가였는데요. 또 그런 예술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단발이라든가 뭐 화려한 무용복 뭐 이런 양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적 뭐 문화적 아이콘으로 이렇게 그 인정을 받았던 여성이었고요. 문화적인 것에서만 신여성이 아니라 이 패션에 있어서도 리더 역할을 한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20년대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의 출현은 당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서양식 의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최승희뿐 아니라 영화배우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여성상이 제시되면서 패션을 통해 변화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근대 패션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함께 신여성을 통해 여성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는데 당시 일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여성은 집안에서 육아와 그 살림을 담당을 했고 남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당시나 지금도 그렇죠. 바깥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의 활동 범주가 훨씬 더 넓었잖아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허락을 받아야 양복해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이제 이렇게 양복을 해 입고 나면 양장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결혼식 하게 되면 주로 양복 정장을 입고 양복 이제 예식을 하고 그랬죠. 신여성의 등장에도 일반 여성들의 서양식 의복은 쉽게 보편화되지 않았다. 당시 결혼식을 살펴봐도 남자는 대부분 양복을 착용한 반면 여성은 드레스 대신 흰색 한복에 면사포를 두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남녀 불균형은 반세기 동안 계속됐는데 이러한 공식은 한국전쟁 후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쟁터건 아니면은 그 아주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누구나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 근데 이제 첫 패션쇼가 1956년에 디자이너 노라노 선생님이 이제 해외 유학 최초 1호죠. 최초의 패션쇼에선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최은희, 조미령 등이 모델로 나서 양장을 입고 옷맵시를 뽐냈다. 이 패션쇼를 준비한 주인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션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국 패션 디자이너 1세대 노라노. 처음으로 57년도에 노라노 선생님이 패션쇼를 했거든요. 반도 호텔인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이제 그 연예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밖에 뭐 미스코리아든지 연예인들을 통해서 뭐 최은희 씨나 김지미 씨나 뭐 그런 분들, 뭐 모니카 유나 그런 분들이 이제 모델로 쓰면서 일부 층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선호의 대상이었고 또 그것을 그 문물을 받아들이고 했었고요. 11월 30일 오후 지금과 달리 전문적인 모델이 없던 시절 당시 패션쇼를 누빈 사람들은 당대 최고 인기 여배우들이었다. 미국 남녀가 모델로서 김지미, 엄앵란 등이 주로 모델로 나섰고 최초의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박현옥도 있었다. 외교관들 부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거의가 다 미스코리아 또 탤런트들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지미 씨, 윤인자 씨, 안나영 씨 또 무용가 김백초 씨 이런 분들이 거의가 다 모델을 직업 모델 대신에 그분들이 대신을 한 패션쇼였죠. 예나 지금이나 패션의 선두를 이끄는 것은 당대 최고 인기 여성. 유명 여배우들을 통해 패션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명동과 같은 번화가의 양장점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패션쇼가 열렸던 56년엔 한국의 대표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대회도 처음 열리면서 당시 미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한다. 그때 자료 사진을 보면 재밌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대적 상황이 그 주한 미군 주둔이라든지 또 그런 외교관들 그러면서 또 그쪽에 오신 그 손님들 보면은요 한복에 선글라스 끼신 분들 또 양장 반 한복 반 거의 이렇게 좀 반반씩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패션쇼를 했지만 그거를 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저변 확대는 덜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화려한 패션쇼가 열린 50년대엔 아직까지 전쟁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먹고 살기조차 힘든 시절이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 후에는 소재라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옷감이라는 것은 미군들이 낙하산 전쟁 때 부산불인 낙하산을 떨어뜨렸으면 그 낙하산을 주워다가 그걸로 옷감을 해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다든지 또는 미군들이 겨울에 뒤집어 쓰고 산 담요 있거든요. 그 담요를 남대문에 가서 거기 염색집이 많았는데 그 염색소에 가서 때가 덜 타는 물감으로 짙은 색깔로 물감을 들여서 그걸로 오버코트를 해 입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던 때 옷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당시 주로 활용했던 소재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두툼한 미군 담요는 코트로, 낙하산천은 블라우스로 변신했다. 그리고 전쟁 직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새로운 옷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피란을 내려온 그 이북의 그 상인들이 서울에 와서 명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장점이 하나하나 이제 등장하게 돼서 뭐 송옥 양장점이다, 그다음에 국제 양장점이다, 그런 양장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아리사, 마더모아젤, 노블 이런 양장점이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당시는 전부가 다 2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2층 건물들이 시작을 하고 점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옷을 해입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명동은 멋쟁이들의 1번지, 패션의 1번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물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지 해놓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명동의 양장점이 늘어나면서 특정 계층만 볼 수 있던 패션쇼장이 아닌 누구나 쉽게 양장을 보거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서구화된 패션은 의복뿐 아니라 여성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50년대 나온 영화 자유부인은 당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같이 홀에 가요? 네. 대학 교수의 아내 주인공 오선영은 극중에서 만난 자유로운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너희 핸드백 어디서 샀니? 그거 외국 갔던 사람이 선사로 가져온 건데 그거 뭐 좋으니? 저희가 누구야? 영화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과도기적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극중 등장하는 세련된 여성들의 패션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서양식 의상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대생이든지 또 아니면 상류층의 부인들이든지 또 탤런트들인지 이런 분들이 주로 패션에 좀 민감한, 또 재정적으로도 조금 부유한 층의 사람들이 그 명동에 와서 옷을 맞춰 입고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로는 1년 동안 돈 모아갖고 명동 가서 한 벌 옷 만드는 다 쓴다고. 1957년도에 그 옷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옷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옷들을 일부 그 이렇게 상류층 아니면 이렇게 특수한 그 직업인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애용을 한 것 같아요. 여성 패션의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유행을 이끈 신세대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유행의 1번지 서울 명동에 본격적인 양장 문화를 열게 되었다. 초기 양장점들이 여성 패션의 선두주자로 나섰고 패션쇼도 양장 문화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행사가 됐다.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욕구 표현을 하는 출구로서 외무의 변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났는데 패션 잡지도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됐다. 50년대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원사라는 잡지에서 박상기 기자라는 분이 처음으로 패션의 화보를 실기 시작해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의상이라는 잡지가 국제복장학원에서 발간한 의상이라는 잡지가 매월 나옴으로써 그것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패션을 더 인식하게 되고, PX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잡지책이나 아니면 패턴 만드는 책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그 새로운 센세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없었던 신세대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성들의 양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쇼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모델로 나선 태연 신량과 모니카 유양 등의 멋있는 맵시가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노란호의 패션쇼 이후에도 여러 디자이너들의 쇼가 계속됐는데 지금과 다른 점은 무대에 선 모델들이었다. 모델로 쓴 분들은 전문 모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부분 몇 분만 이게 모셔놓고 했는데 그때는 뭐 영화 배우라든지 무용수라든지 또는 그 양갓집 교수라든지 여기서 그 당시에 양갓집 교수라는 것은 조금 참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튀는 여성들, 멋쟁이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모델로 섰고 그때는 모델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전문 그 모델 양성하는 그 학교도 없었고 학원이죠 소위 그런 게 그때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을 특수층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무대에 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패션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핵심이 되는 역할이 바로 모델. 디자이너의 작품을 모델을 통해 선보이기에 관객의 시선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같이 한 의상 하나 때문에 전부 다 연결고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예술 쪽의 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입는 모델은 그만한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런웨이를 걸어주고 옷을 만드는 분들은 요소 구석구석 자기가 디자인이 다 들어가고 그걸 전부 다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디자이너의 어떤 그 의상에 대한 컨셉에 따른 자기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약간의 차이지만 그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해주면서 어떤 흐름을 잘 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모델을 쓰려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다 감각적으로 디자이너의 옷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디자이너 최경자가 차밍 스쿨을 설립해 전문 모델 양성에 나섰다. 그렇다면 전문 모델은 이전에 활동했던 모델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양성되는 것일까? 런웨이 무대가 설치된 이곳은 동덕여대 모델과 강의실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중심이 대응이 제대로 된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T자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중심 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보통 턴을 하게 되면 몸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과 함께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 저희 모델과는 모델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워킹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델은 무슨 이론을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번에 배우면서 모델의 세계, 역사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으로는 체형 관리, 신체 이완과 움직임 같이 저희 모델로서 취할 수 있는 포즈들은 거의 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용 쪽과 관련된 수업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패션쇼의 모델은 디자이너의 의상을 돋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몸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야 하기에 무엇보다 신체 훈련이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옷을 입고 막연히 예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극히 정말 우리 대중이 보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보여지면 이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모델들은 사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런웨이를 걸으면서 자기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몸짓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모델. 타고난 신체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진 표현 감각과 연기력이 필요한 이유다. 최경자의 차밍 스쿨을 시작으로 양성되기 시작한 전문 모델들이 활동을 하면서 패션쇼도 질적으로 향상하게 됐다. 이때
이때부터 김나영, 김승아, 김혜련, 조혜란 같은 1세대 전문 모델들이 배출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모델들의 활동이 패션쇼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던데 두 명의 여대생이 옷을 맞추러 명동의 한 의상실을 찾았다. 비싼 맞춤옷을 해입을 생각에 들떠있던 두 명의 여대생. 토끼 이쁘다. 네, 괜찮아? 이쁘지? 화려한 옷감에 한창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던 그때. 뜻밖의 일을 겪게 된다. 저기 아가씨. 네? 저요? 모델 한번 해보자. 모델이요? 신장도 전체 비율도 아주 제격이야. 그치만 전 무용과 학생인데? 그렇다고 아가씨가 가진 최상의 조건을 버릴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델은. 그게 계기가 돼서 뭐 주간 여성이나 썬데이 서울의 커버로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모델 계기가 된 거예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루비나는 모델의 길을 시작하게 됐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로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며 전원기, 김동수, 정난주, 이희재와 함께 전문 모델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한때 최고 모델에서 현재 자신의 부티크를 연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루비나. 모델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녀가 기억하는 70년대는 어떤 모습일까? 선망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옷은 많았고 하지만 어떻게 옷을 내가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옷을 입나,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나를 그렇게 깊이까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다들 알아서 다들 입지만. 패션쇼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전문 모델의 시대도 열렸지만 패션은 여전히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특정 사람들의 분야라 여겼던 패션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며 일대 전기를 맞게 되는 때가 찾아왔다.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옷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맞춰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력이 되고 또는 그 멋쟁이들은 항상 옷을 맞춰 입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는 옷을 맞춰 입지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그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워너비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 갖고 또 이제 제일모직에서 최초로 이제 양복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복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기성복이 나오게 되죠. 대기업들이 패션 산업에 뛰어들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성복이 나온 것이다. 20대 여성의 자기 주장. 공장에서 찍어내면서 옷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맞춤옷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판매되는 기성복의 등장으로 이제 양장은 더 이상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마치 복사하듯 쏟아져 나온 옷들은 그 모양과 실용성도 맞춤옷에 크게 뒤지지 않아 이제 사람들의 소비 문화마저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류업 종사자들에게도 변화가 왔다. 전자제품만 파는 그런 회사에서도 양복에 손을 댄 겁니다. 큰 회사에서. 그리고 큰 기업에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그 유명 브랜드를 많이 내놓고 이제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70년대 후반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우후죽순 막 기성복이 막 나오다 보니까 맞춤 양복은 비싸고 기성복은 싸니까 손쉽게 입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복 쪽으로 이제 고객이 이제 몰리게 된 거죠. 양장점에서 옷감을 고르고 자신의 치수를 재어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오로지
자신을 위한 옷만이 존재하던 시대는 점차 저물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 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수천 수만 벌씩 공장에서 생산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유의 개성은 줄었지만 일상에서 실용성 있는 의복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복점이 이제 서서히 이제 수요가 줄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옷이 많아지니까 그 옷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곧 맞춤옷의 위기를 불러왔다. 명동과 충무로에 빼곡히 줄지어 있던 양장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나세. 어서 오게. 김서당도 문을 닫았네 그려. 이게 다 그 개성 없는 기성복 때문이지. 그 옷감도 모르는 녀석들이 어디서 싸구려 원단을 가져와가지고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찍어대니 누군들 감당할 수 있겠나? 아들한테 물려줄 것인데.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느질 하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라더니 이제는 매월 적자 메꾸기도 바쁘네 그래. 자신에게 꼭 맞는 양장복의 값어치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우리 아들 세대에는 다시 이 양장점이 주목받게 될 거라 난 믿네. (80년대) 중반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춤 양복집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한때 거리마다 질비했던 양복점들은 현재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이제 맞춤옷은 추억이 되어버렸다. 명동의 모습 또한 크게 변했다. 이제 명동은 맞춤옷들의 1번지가 아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상권들이 형성됐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한류와 함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패션과 미를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다. 패션 산업에 국한진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패션 산업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 4,800만에서 모든 패션 브랜드는 타겟 에이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 뭐 주부, 셀러리맨 이렇게 4,800만 명을 세그먼트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만 보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맞지 않은 옷도 입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앞서기 때문에 억지로 껴입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우리가 개개인을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산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그 디자이너나 의류 업체에서 만들어내느냐. 그럼 모델은 철저하게 상품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대표님 그리고 한국에 주회하신 기빈분들께서는 새로운 정신에서 출발한 패션은 또다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불과 100여 년 만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패션 산업을 만든 우리나라.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2015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은 우리의 미를 다시금 알리는 장이 됐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디자이너들과 모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모여들었고 한국의 미를 함께 보여주었다. 이것을 기획한 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산업의 어떤 기초를 가공무역으로 닦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화산업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문화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야만이 그 안에서 어떤 생태계도 조성이 되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룹으로 움직였을 때 훨씬 더 그 호소력도 강하고 또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도 큰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패션쇼는 영구히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하나의 화려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15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꽃은 모델들이었다.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에 옷 그 이상의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이들. 모델이 새로운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이다. 옷을 만들어내면은 이 감성 없이 죽어 있는 옷을 살아 숨쉬는 모델이 입음으로써 옷에다가 생명을 부여해, 즉 감성을 부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그 나라의 모델을 보면 그 나라의 패션과 뷰티의 관련 산업의 발전의 척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관련 산업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과 그 기준을 만드는 일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온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이제 새롭게 달라진 시대에서 점차 그 빛을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움은 이제 경쟁력이다. 패션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나라의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다못해 영상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나은 거를 항상 우리가 보면서 똑같은 거는 나랑 똑같은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개성이라든지 감성 표현 이런 것들이 남들과 그 차별이 됐을 때 뛰어난 모델로 인정을 받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의 표본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나 또는 그 젊은 여성들이 또는 남성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이제 모델이 아닌가.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미에 대한 욕망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 패션은 실용적인 의복이었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또 다른 목소리였으며 새 시대를 향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한다. 외국은 자기네들 몇백 년이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도 없고 사실 한국에 근자에 와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예전에 보면 제가 이제 80년대나 이렇게 파리 같은 데를 보면 정말 자료들이 많이 그 도서관에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패션 그 자료가 없었어요. 근자에 와서 이제 생기게 됐지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이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패션 산업은 절대 사양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부터가 디자인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표할 수 있는 패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패션 리더 국가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풀을 먹여 한복에 꼿꼿한 동정을 달고 반듯하게 다림질한 한복으로 멋을 풍기던 때부터 서양식 의복으로 변화했던 근대 시기.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의복들과 청바지, 미니스커트를 통해 옷의 멋과 문화를 입힌 사람들.
복식 문화는 사회제도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미의 흐름엔 시대가 반영되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격변의 근대화 속 1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꽃피어낸 미의 산업. 시대와 문화에 따라 미를 판단하는 기준은 달랐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한결같았다. 그 속에서 한국의 미를 덧입혔던 우리나라 미의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고유함을 잃지 않고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닐는지.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은 장인들의 정신과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함께할 때 가장 빛나지 않을까.